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만성 홍파병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돼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는 만성 홍파병은 방치할 경우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신장학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 만성 홍파병 환자는 2015년 17만여 명에서 지난해 34만 6천여 명으로 103% 증가했습니다. 투석 환자도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말기 신부전 환자는 2,608명으로 대만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2023년 만성 홍파병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조 8,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10년 내 투석 관련 총 진료비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2%로 암 환자 평균인 70.97%보다 낮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3만 5,700여 명, 평균 대기 기간은 7년 7개월이며 하루 평균 6.8명이 이식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24개 기관의 연구에서는 초기 환자가 투석까지 10년 걸리지만 4기는 4년, 5기는 1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의 28.3%는 우울과 불안을 겪으며 주 3회 투석 치료에 묶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장 질환을 비감염성 질환 중 처음으로 결의안에 포함시키며 2050년에는 세계 5대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처럼 법적 관리 체계나 국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국민 7명에서 8명 중 1명이 앓고 있고 10명 중 9명은 자신의 병을 모르는 상황으로 정부의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 기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철의 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민의 용기를 보여준 가장 탁월한 사례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싸워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제2의 철강기업 시벤사 창립 가문의 딸로 중도 보수 성향의 민주 야권 지도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마두로 정권 하에서 야당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녀의 정치 인생은 26년째 이어지는 좌파 집권 체제, 이른바 차비스모와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차비스모는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에서 유래한 반미 포퓰리즘 체제로 석유 산업 국유화와 복지 강화로 한때 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국제유가 폭락 이후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시대에는 초인플레이션과 물자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마차도는 이런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차베스에게 몰수, 즉 절도를 일삼아온 당신이 민간 부문을 존중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맞서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차베스는 독수리는 파리를 사냥하지 않는다고 조롱했지만 훗날 마차도는 야권 예비선거에서 95%의 득표로 승리하며 베네수엘라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그녀의 출국을 금지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했지만 마차도는 끝까지라는 구호로 전국을 돌며 국민에게 희망을 호소했습니다. 거리마다 시민들은 묵주를 걸어주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차도는 야권 후보 곤살레스의 승리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금속 재벌가 출신이자 한때 미국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 불리던 마차도는 이제 민중의 구세주로 불립니다. 노벨 평화상 소식에 그는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2년 전 파리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독수리로 날아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향한 싸움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길을 잃으면 젊은 세대가 먼저 도와드릴까요라고 한국어로 묻습니다.
영어 대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올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55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2.5배가 늘었습니다. 시험장이 제한적임에도 해외 수험생이 몰립니다. 훈민정음은 K-팝 열풍을 타고 아이돌과 훈민정음의 합성어인 돌민정음으로 진화했습니다. 외국 팬들은 아이돌을 오빠, 언니, 막내라고 부르고 K-팝 떼창을 위해 가사를 한글로 외웁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의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같은 문장은 전 세계 팬들이 발음 그대로를 따라 부릅니다. 토픽 응시자의 대부분은 아시아권으로 유학과 취업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정부 검열을 피해 시위대가 한글을 암호로 썼고 태국 시위에선 블랙핑크의 노래가 저항가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문자에서 민주주의의 언어로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가 거세졌습니다. 과학적 구조와 미학적 아름다움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 제주 같은 한국어 단어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대사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영국 거리엔 치맥, 오세요가 써져 있는 간판이 걸리고 독일 화장품 브랜드는 예쁘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노마 히데키 전 도쿄외대 교수는 이제 한국어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언어로 인식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어의 된소리가 K-팝의 리듬감과 랩의 에너지를 만드는 독특한 의문적 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퍼드대 다프나 주르 교수는 한국어는 미국에서 학습자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외국어라며 교육 인프라와 학술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배우는 언어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를 매개하는 정체성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의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는 인공지능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서도 탁월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언어 경쟁 속에서 한글은 기술과 문화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며 21세기형 언어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장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힘은 의미의 선명함에 있었습니다. MIT 뇌인지과학과 에블리나 페도렌코 교수 연구팀은 사람들은 문장의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 담긴 명확한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소설, 뉴스, 영화 대사 등에서 뽑은 6단어짜리 문장 1000개를 500명에게 무작위로 보여주고 기억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성실했습니다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은 금세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처럼 구체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문장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이 의미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문장을 글자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끼리 묶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이 비슷한 뜻을 가지면 기억 공간이 복잡해지고 어느 문장이 어느 뜻이었는지 뒤섞여 버립니다. 하지만 의미가 뚜렷한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섞이지 않아 쉽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잡음 표현 가설로 설명합니다. 기억 과정에서는 본래의 정보에 잡음이 섞이지만 의미가 특이할수록 잡음이 덜 끼어듭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문장은 뇌 속에서 다른 기억들과 충돌하지 않고 독립된 자리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단어 수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빛이나 행복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보다 파인애플처럼 특정한 이미지를 즉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훨씬 오래 기억했습니다. 오래 기억되는 글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가 명확하고 다른 문장들과 구분되는 문장, 그것이 독자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머무는 문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